한마디로 말해서 국가정보원은 흡사 이명박의 사설 흥신소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서훈 국정원장이 국정원 개혁의 칼을 뽑았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간장. 오늘은 16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안철수 전 후보와 국민의당 수사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국민의당 국회의원 이현주의 밥하는 아줌마 발언이 경제학적으로 어떤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한병철의 타자의 추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7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7월 18일 저녁 7시에는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의 주요 의제를 짚어보는 김용민 브리핑 특집 공개방송으로 함께합니다. 화요일 저녁 7시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과 가까운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함께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선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도 재기의 의지를 밝혔죠. 사퇴 가능성을 닫아두었습니다. 결국 국민의 망각에 기대보겠다는 심산입니다. 국가정보원 도움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씨와 조작된 정보로 대통령에 당선되려 한 안철수 씨는 대통령 자격 없기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들은 몰랐던 일이다 이렇게 말하겠지요. 그렇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자신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는 것은 지도자가 할 수 있는 변명이 아닙니다. 무능은 방패가 될 수 없거든요. 늦기도 했고 말 그대로 내용무, 즉 냉무였던 사과문. 2015년 말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여준 극한 혼란 상황 기억하십니까? 국민의당 안에서 이제 이 참담한 상황이 연출되겠네요. 하긴 2015년 말에 난장을 피우던 사람들이 나가서 만든 국민의당 아닙니까?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16일 만에 안철수 전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들과 당사자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습니다.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다만 정계 은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당에서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아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검찰이 2012년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을 알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고 덮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2년 디도스 특검팀은 당시 김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SNS 장악과 야당 정치인 사찰 보고서를 입수했는데요. 특검에서 관련 기록을 전달받은 검찰은 국정원 문건을 확인하고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찰은 국정원을 수사하기는커녕 김 전 행정관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어제 정유라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재판에서 특검은 삼성이 정유라의 승마용 말을 바꿔줬다고 주장했고 삼성은 이에 발뺌했는데요. 정유라는 삼성이 말 교환을 몰랐을 리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엄마인 최순실로부터 삼성에서 말을 바꾸라고 한다. 이렇게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 우표 발행 계획이 철회됐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어제 우표 발행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우표 발행 심의위원 가운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 측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거세진 것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걱정 마세요. 다이어트 전문샵 비타샵에서 빼요빼요 다이어트 캡슐이 나왔습니다. 빼요빼요 다이어트가 뭐예요? 동해 홍게에서 추출한 키토올리고당과 가르시니아 열매 추출물로 만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홍보팀 오과장도 군뱅이를 먹는다는데? 우리 회사 유명 애주가는 다 먹네? 군뱅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술친굼을 먹는 겁니다. 한의사가 인정하는 간에 좋은 국산 군뱅이. 거기에 헛개, 강황, 울금까지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후기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술친굼.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친구 술친굼. 김용민의 뉴스 간장.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보를 다루는 부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국내 정보 수집을 담당해왔던 국정원 2차장 산하의 일부 국 그리고 지방 지부를 폐지하기로 한 건데요. 1961년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출범한 지 56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해외나 북한 관련 조직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검찰이 2012년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이 명백한 그런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은 것으로 보여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2012년 디도스 특검팀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 SNS 장악 보고서를 확보했는데요. 2012년 당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것입니다.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이 문건을 전달받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오히려 2013년 김모 전 행정관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어제 세계일보 기사에서 한 걸음 더 나갔네요.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최근 국가정보원 적피해 청산 태스크포스는 내부에서 조사한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국정원 과거사, 과거 적피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총괄하게 됩니다. 윤석열 지검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으로 외압을 폭로했다가 좌천된 바 있었죠. 이에 따라 국정원에 대한 수사 범위와 강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각 부서별로 사건 기록 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공작 대상이 이제는 심판자가 됐네요.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2011년에 작성된 SNS 장악 보고서 작성이 범죄 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가 국정원 관련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도 덧붙였는데요.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보시겠습니다. 불법과 무능으로부터 국정원을 구하는 게 국정원 계획이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보도된 국정원의 SNS 장악 문건으로 국정원 계획의 중요성이 입증됐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국정원 SNS 장악 문건 사건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국정원의 SNS 장악 문건 작성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이탈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 불법 행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고요. 철저히 발본색원에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 국정원을 개혁을 넘어서 개조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국정원에 본연의 임무가 있을 건데 이번에 취임한 서훈 원장이 팔이 잘려나갈 정도의 강도 높은 개혁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국정원 내부에서는 바깥의 국정원 개혁 요구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정원에서 아마 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조사에서 직원의 81%가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적폐 청산 TF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적폐를 일수하고 개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보수 야당은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를 이게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정치 보복을 공개리 하나요?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조사 사항을 국회 정보위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의 요구를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죠. 역지사지에서 만약에 이번 정부가 그런 일을 야당이나 국민들을 상대로 저지른다면 용납하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선정된 사항은 매우 좋고 최소 항목이죠. 이 항목 이외에도 청산해야 될 적폐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국가정보원 민간인 해킹 사건과 관련해 유서를 남기고 마티즈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국정원 직원 임모 과장 사망 2주기를 앞두고 타살 의혹이 떠올랐습니다. 임 과장의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에 상처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놀랐다 라면서 몸이 저렇게 당할 정도면 뼈까지 상했을까 걱정돼 오죽하면 부검을 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이 아들의 시신에 접근하는 것도 차단돼 임 과장의 어머니와 부인은 숨진 임 과장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간단하게 유서 쓰고 잠들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왜 몸뚱이에 상처가 있고 얼굴에 안 터진 곳이 없는가? 나만 본 것이 아니라 아들 염을 한 사람도 대번에 알아보았다라면서 아버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는 또 아들은 자살할 성격과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자살이라는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노컷뉴스 보도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어제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계 은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요. 정두원 전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적 역할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면 정두원 전 의원께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 전 대표가 오늘 입장 표명에서 반드시 밝혔어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추상적인 용어가 이제 계속 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늦었다는 거죠. 지금 뭐 사과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에서 그동안 뭐 진상조사 발표를 했지만. 본인도 뭐 진상 파악하려면 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을 빨리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 자기가 정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번뿐만 아니라 늘 늦습니다. 뭐가 그렇게 신중한지.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의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미숙한 거죠. 그러면 의도적으로 타이밍을 늦췄다기보다는 실기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항상 실기했습니다. 지금까지.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았다.
국민의당은 솔직히 안철수를 얼굴로 해서 만들어진 정당이고요. 예. 지난 총선 때도 그래서 이제 표를 얻었던 건데 서가번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수차례 기회를 줬고 또 충분히 실망도 이제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역할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뭐 본인이 마지막으로 뭔가 실마리를 놓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답답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송금주 수석 대변인한테도 그 점을 여쭤봤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말로 국민의당의 존속을 위해서 안철수 전 후보가 다시 나와서 간판에 대고 전국을 누비면서 지원을 한다든지 설령 이런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안철수의 정치적 영향도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자 국민의당은 특검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도 시비를 가려보자는 것인데요. 속내가 훤히 드러나지요. 이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삼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그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국민당 입장에서는 좀 아픈 발언이고 이렇게 이렇게 환영할 발언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러나 그걸 검찰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이유미 단독범인이라고 주장한 자신들의 입장도 또 다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런 가이드라인 제시한 게 되기 때문에 자기 의견만 말하기만 하면 예.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좀 더 이 문제가 되는 거는 뭔가 하면은 그 특검하자는 주장이 있잖아요. 예. 아니 그러면 이 사태가 이유미 건이 없었으면은 재수사를 하자는 얘기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지역 그렇죠. 비리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 근데 이제 이게 발생하니까 그걸 덮으려고 물타기 하려고 한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 주장을 뻔뻔스럽게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정치가 삼류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걸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당의 최근의 대응 자체가 워낙 이제 코너에 몰려서도 그렇겠지만 우리의 잘못이 뭐 3이 있다면 그것을 부풀리거나 혹은 악의적으로 더 퍼뜨리거나 또는 그렇게 만들어낸 바깥에 누군가가 있다. 7이. 이 방식으로 계속 대응하고 있단 말이죠. 이현주 의원도 그 발언을 사과를 하지만 이게 사실은 사적 대화에 불과했는데 SBS를 규탄한다. 꼭 이렇게 뒤에 큰 토가 달려요. 이 대응 방식 계속 근데 그게 반복되는데. 상식적으로 국민의 눈으로 납득이 되면 괜찮은데 전혀 납득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조금 전에도 이제 그 특검하자는 주장은 말이죠. 너 소매치기가 이제 돈을 훔쳤어. 네. 그러니까 소매치기를 이제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제 돈을 훔쳤어요. 이러니까 소매치기 하는 말이 그 돈은 어디서 났는지 조사해 봅시다. 뭐 이런 거잖아. 그 돈은 정당하게 번 돈인지. 그 지갑에 있는 당신의 그 돈은. 아니, 자기가 소매치기 했으면 그걸로 벌 받아야지. 당신 돈은 정당하게 번 돈인지 그것도 함께 조사합시다. 특검을 합시다. 그것도 특검으로. 그렇지. 경찰서는 안 되겠는데. 안 되지. 이건 특검에 가야 될 건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특검에 안 가려면 둘 다 그냥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게 되게 순간적으로 나오죠, 이게. 안철수, 이런 와중에 아주 재밌는 해프닝이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속초 맛집에서 발견되는 바람에, 이게 또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요즘은 정말 숨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그거야 크게 타달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이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그냥 밥하는 아줌마다 이렇게 막말을 한 데 대해 사과했는데요. SBS가 이현주 의원과의 통화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국민의당이 기자와의 통화가 사적 대화였다고 해명했기 때문인데요. 애초에 원내 수석 부대표와 기자 사이의 대화가 사적일 수 없겠죠. SBS 보도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이현주 의원과 국민의당은 발언 내용의 부적절함을 인정하면서도 기자와 사적 대화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통화는 첫 시작부터 현안을 취재하기 위한 공적 대화였습니다.
교수님 아침 일찍 죄송합니다. SBS 김정민입니다. 네. 네,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어제 말씀하셨던 학교 비정규직 파업 문제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이고 심각한 거지 솔직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불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정유라가 재판의 증인으로 갑자기 출석했습니다. 정유라를 대리하는 이경재 변호사가 발끈했습니다. 어머니를 죽이는 살모사로 정유라를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정유라는 어제 새벽 5시쯤 대기 중인 승합차를 타고 종적을 감추었는데 특검이 정유라에게 재판 출석을 압박하고 회유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경재 변호사 주장이고요. 한편 특검은 정유라에게 이른 아침에 연락이 와서 이동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도움을 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졸음운전 사고방지 대책으로 자동 비상제동장치와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작 경부고속도로 참사를 일으킨 광역버스 차량 모델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입니다. 버스 차체 길이가 11m를 초과한 차량만 자동 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는데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낸 광역버스는 10m 95cm였기 때문입니다. 5cm가 짧아서 자동 제동장치 장착 의무 대상에서 면제된 것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가 공개한 이메일 16통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한 러시아 가수의 홍보 담당자와 주고받은 것인데요. 그때 러시아 가수 홍보 담당자는 당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에게 범죄 혐의를 씌울 수 있는 정보, 그 정보를 건네겠다. 이렇게 트럼프 주니어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이에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해 6월 미국 뉴욕에서 러시아 정부 변호사라고 소개받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주니어는 적대적 국가인 러시아와 함께 이를 도모하려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미국도 대선 공작이 있었군요.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값이 사상 최고로 올라섰습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인데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2003년보다 61% 올랐습니다. 또한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2003년보다 58% 올랐습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 역시 2003년보다 89%가 올라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다주택 보유자가 월세로 거둬들이는 임대소득 규모가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 가운데 세금이 부과된 임대소득은 1조 6천억 대에 불과했습니다. 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른 것인데 임대소득 과세 대상인 다주택 보유자 190만 명 가운데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2.5%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92% 이상의 임대소득에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이 오늘 이사회를 열어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잠정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이런 가운데 2026년, 2027년 각각 완공 예정인 영덕 천지 원전 1, 2호기 공사가 최근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신규 원전 건설 올 스톱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이 환경 영향 평가를 중단하면서 용역에 투입된 29억 3천만 원, 손실 볼 것 같습니다. 건설이 백지화될 경우 부지 매입 비용의 손실도 떠안아야 합니다. 이에 야당과 원전 마피아를 중심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초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원전 마피아? 아니면 문재인 정부? 뉴시스 보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정유라가 한 건 했대? 그 나쁜 기집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또 얼마나 밀어줬는지 알고 뻘짓을 하나? 왜 그래? 법정 나와서 하나같이 그럴듯한 말을 하더만. 당신처럼 머리가 어지럽다고 또 발가락 다쳤다고 꾀병 부리면서 재판 회피하는 것보다는 100배는 더 고기집애가 인실조술 몰라서 그래. 한 끼라도 여기 밥을 먹어야 재판에서의 한마디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지 않겠어? 이 기집애가 특검한테 홀렸나? 왜 갑자기 특검 좋을 일만 하는지. 야, 그 특검에 박보검이 있나 봐라. 박보검한테 홀린 거 아니야? 박씨, 그 기왕 롯데 면세점 건으로 혹을 몇 개 더 붙이게 됐잖아. 마음을 비우라고. 야, 너 원자력한테 얼마 받았어? 원자력한테 받기는 내가 원자력한테 받은 게 있다면 오직 전기뿐이지. 전기. 너 이 새끼야, 문재인이가 원전 공사 중단시키니까 기를 쓰고 반대한다면서? 응? 어젠 또 문재인이한테 미친놈? 미친놈이라고 했다며? 그 미친놈을 미친놈이라고 하지 뭐라고 해? 태양광 풍력 발전, 아니 이걸로 어떻게 어마어마한 전기 수요를 감당하나? 미친 게 아니라면 뒷감당할 생각도 없이 그렇게 싸질러 대나? 어머머머머, 이 새끼 화내는 거 봐. 너 이 새끼 원전 관련 주식 샀지, 씹새끼야. 문재인이가 미친놈이라고 했다고? 그럼 난 뭐지? 난 안 미쳤고 멀쩡한 상태라고 해야 하나? 왜 말 못하지? 왜 말 못하냐고? 나 미쳤어? 박씨, 내가 왜 말 못하냐고? 나 원래 말 못하. 우리 주변에서 말 타는 건 정유라 뿐이잖아. 박씨, 지금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기를 쓰고 정유라 입국을 막은 그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아. 어디로 튈지 모를 럭비공 같아서. 안 그래? 정말 내가 밖에 있으면 정유라 고 기집애를 그냥 북한산 관광시켜주겠네. 마티즈 태웠어. 가서 라면 끓여주고. 문제 내지. 럭비 이야기를 했는데 럭비는 미식 축구라고도 하지. 럭비, 이게 어디서 따온 이름일까? 박씨, 아나? 알지? 1번 럭비 경기를 처음 시작한 운동장 이름. 2번 럭비를 처음 시작한 학교 이름. 3번 럭비를 처음 창시한 영국 백작 이름. 4번 경기하다가 세상을 떠난 럭비 운동선수 이름. 5번 원래는 경기 이름이 럭A였는데 상표권 분쟁이 빚어져서 럭비로 바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OA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 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 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OA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김프로가 어제 누워서 방송을 했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항상 방송할 때는 정자세로 딱 앉아가지고 집중하고 눈앞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죠. 또 소문에 의하면은 정장을 입고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럼요. 항상 저는 목욕제기하고 딱 앉아가지고. 마치 리포터 하듯이. 왜냐면 제가 그 전날 그 김프로 쇼를 편집하느라고 새벽 3시쯤 편집이 끝나가지고 그때 이제 잠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 또 무지막지한 김엄마가 또 새벽 5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깨우시니까. 쥐가 5시에 전화라고 해놓고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요. 하여간 안철수 전 후보의 그 입장 발표도 아주 기습적으로 있었지만은 근데 내용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딱 예상한 만큼 얘기를 했고요. 또 참 기가 막히게 꼼꼼하게 3시 반 시간에 또 해주셨잖아요. 예. 안랩의 주가를 또 고려했다. 이런 해석들이 분분하던데. 예. 충분히 그렇게 볼만도 하고요. 예.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저도 어제 굉장히 크게 실망을 좀 했습니다. 안랩 주가 때문에 3시 반에 기자회견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아는 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이완배 기자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예. 개괄적인 것만 설명드리면 어쨌든 이제 주가가 출렁거릴 거니까요. 한참 주가가 올랐을 때보다 지금 한 3배 가까이 빠진 상태잖아요. 예. 기자회견이 있으면 당연히 주가가 좋을 리가 없겠죠. 예. 오늘부터 주가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당일이라도 하여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아보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근데 지금 그 주가를 걱정할 때냐고요. 국민의당 아버지,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전 후보 부부가. 전 이 두 분이 국민의당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 두 분이 국민의당을 51% 이상의 지분을 가진 그런 자기 회사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계 은퇴, 이런 카드를 꺼낼 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방송을 통해 가지고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모바일이나 이런 걸로 중간중간 요약된 것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제 길게 안철수 후보가 이제 발표했던 사과문 전문을 제가 쭉 뽑아가지고 보면서
요거를 한 5문장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가를 좀 자세히 보고 싶어가지고 예. 핵심만 추려봤더니 5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도 충격받았다. 사과드린다. 근데 두 번째는 지금까지 못 나온 이유가 있었다. 너무 뭐라 그러지 마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내가 만든 당이 사실 대단하거든. 근데 물론 신생이라서 조금 부족한 건 있다는데 어쨌든 죄송하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조용히 숨어서 내가 지내겠다. 근데 국민의당은 없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껏 질책해라. 정계 은퇴는 없다. 5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요 골자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사과문을 보면서 사과문에 결정적으로 들어갔어야 할 4가지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4가지가 뭔가를 이제 가만히 좀 보니까 일단 처음으로는 죄송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뭐가 죄송한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뭐 16일 동안 생각을 했으면 보름 넘게 본인이 내가 이런 것이 잘못됐고 뭐 이런 것이 부족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됐을 텐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한 문장 조금 얘기를 하려다 만 게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도 제 한계고 책임이다. 뭐 요 정도 얘기한 거 언급한 거 말고는 뭐가 죄송한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도의적인 책임만 천명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송을 하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사과를 하는데 도대체 사과의 내용이 전혀 없었고 두 번째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전혀 없었어요. 그 사과문에 보면 이번 사건으로 심적 고통을 느꼈을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당사자가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문준용 씨를 의미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문준용 씨만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본인이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뭐 저를 지지해 주신 국민분들께 죄송하고 선거를 같이 치렀던 동료 정치인들에게 사과드리고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이런 얘기를 길게 하고는 심적 고통을 느꼈을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립니다 했으니까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문준용 씨다라고 지금 본인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본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가를 여신히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이 일로 문준용 씨만 피해를 봤습니까?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를 봤죠. 그렇죠. 그리고 무고죄로 또 고발을 당한 추미애 대표도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갑론을 막 벌이면서 했던 민주당 관계자들도 마찬가지고 있고요. 민주당의 지지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사자에게 사과드린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번 사건으로 심적 고통을 느꼈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맞는데 예. 사건의 피해자조차도 본인이 전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게 이 사과문을 통해서 저실에 드러났고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과에 따른 행동이 전혀 없어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나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책임을 그럼 어떻게 지겠다는 건지 반성과 성찰,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냥 시간을 가지면 되는 문제인지 그렇잖아요. 지금 뭐 쉽게 예를 들면 남녀가 뭐 사귀다가 한쪽에서 지금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교도소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잠깐 떨어져가지고 생각을 좀 합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비슷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사과문 말미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까지 항상 책임져 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비난이 많다는 거를 스스로 의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안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항상 책임져 왔는지 안 책임져 왔는지 그걸 누가 물어봤습니까? 본인이 떳떳하다 그러면 굳이 이런 사족을 달 필요가 없는데 예. 본인이 속된 말로 좀 후달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를 모두가 느끼고 있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다는 거를 본인이 아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뭔가 변명을 조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런 걸 넣은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사태를 수습하려는 책임감이 전혀 없어요. 외부적으로 그래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을 제가 지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뭐 구체적인 내용이나 행동이나 이런 게 없기는 하지만
그건 말고 그 당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거든요. 하다못해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라면 예. 당 관계자들이라도 전부 다 소집을 해가지고 불러서 전후 관계를 따져 묻고 어떻게 된 거냐 추궁을 해가지고 뭐 받아내고 이유미 씨야 구속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나머지 관계자 사람들은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밤이 새도록 묻고 또 묻고 캐묻고 뭐 가져오라고 그래서 확인하고 뭐 이러면서 본인이 그거를 확인을 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본인 말에 따르자면 본인이 충격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본인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몰랐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떳떳하잖아요. 근데 전혀 누구를 부르지도 않고 문자 메시지 뭐 답도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보름이 넘게 있다가 전혀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나와가지고 아 저도 충격받았는데 아무튼 그냥 시간만 좀 가질게요. 정계 은퇴하실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갔으니까 정계 은퇴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죄송한 거에 대한 내용도 없고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고 사과에 따른 행동도 없고 사태를 수습하려는 책임감이나 의지도 전혀 없는 이런 식의 사과문을 도대체 보름 만에 나와서 왜 발표를 하는 겁니까? 정말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이어서 그럴 것이라고 뭐 여태까지 해왔던 행동들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미루어 짐작은 했었지만 예. 정말 어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 그런 사과문이었습니다. 그래요. 안철수 씨가 나는 건재하다. 어떻게든 어려운 난관을 돌파할 것이다. 정치인으로서 안철수의 후퇴는 없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한 기자회견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국민에게도 과연 의미가 있는 기자회견이었는지 이 부분은 잘 따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가 앞으로 정치 하건 말건 이게 국민의 관심사입니까? 아직도? 아, 그러니까요. 이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지금 하고 들어간 상황이어서 국민의 뜻에 따라 가지고 뭐 국민의 열망이 다당제를 만들어냈다고 막 하는데 아니 지금 국민들이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지금 한 3%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당제를 사람들이 뭐 지지하고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예. 지금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왜 책임을 안 지고 저렇게 다들 딴소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계신 건데 아직도 옛날 얘기하면서 국민의당이 그대로 있어야 되고 의미가 많은 당이고 정말 훌륭한 당이니까 뭐 이러면서 지금 전혀 딴소리를 본인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는 들어간 상황이라서 야 이게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정말 본인 식대로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앞으로 뭐 검찰에서 부르면 나가겠다,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유의미한 발언은 아니죠? 뭐 의미 없죠. 왜냐면 이제 본인이 불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전 밑밥 정도 깔아놓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요. 예. 왜냐면 본인이 그냥 이렇게 있다가 불려가면 모양새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내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검찰 수사도 받겠다라고 밑밥이라도 깔아놔야지 하는 정도만 의미를 갖는 거고요. 만약에 본인이 뭔가 정말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 일이 정말로 잘못된 일이고 본인은 정말 충격을 받아가지고 뭔가 어쨌든 저질러진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를 마무리하고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걸 바로잡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본인이 저렇게 남 얘기하듯이 그냥 뭐 부르면 가고요. 뭐 그냥 어쨌든 시간 좀 갖고요. 그냥 조용히 있다가 올게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라도 본인이 바로잡기 위한 행동을 하거나 그거에 대한 뭐 책임을 지는 행동을 내놓거나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물밑에서 사퇴 압박이 심했던 모양이에요. 이런 기자회견을 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몰린 게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요. 어제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비판이 심하겠습니까? 아니 이거 뭐 하냐, 나가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뭐 그거에 못 이겨서 이제 등 떠밀려서 나온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근데 나와서 뭔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정계 은퇴를 하겠다라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는 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하나마나한 얘기를 그냥 하고 들어가면서 또 비난을 막 받고 그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검찰은 수사하는데 훨씬 부담을 덜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검찰이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갖는 경우는 예. 전 국민적으로 극명하게 찬반이 갈리거나 호가 명확하게 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부담을 느끼죠. 네. 근데 이번 건은 사실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상황이 된 데다가 안철수 전 후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까지 전혀 안 했어야 할 만한 뭐 이런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것 때문에 여론은 더 차가워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과문 때문에라도 뭐 안철수 본인을 소환하는 거에 있어서도 검찰은 전혀 아무런 부담감을 이제는 안 느낄 그럴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될 겁니다. 예, 그래요. 이제 진짜 주목되는 것은 안철수의 입장이 아니라 안철수 입장에 따른 국민의당 내부의 그 동향 아니겠어요? 안 대표님의 말씀으로 이 사태는 수습될 것이니까 우리는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자. 이렇게 생각할 당원이 얼마나 있을지 이것만 보면 됩니다, 사실은. 일단 오늘 두 사람에 대한 동시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저녁부터. 예. 이 얘기인즉슨 이제 대질신문을 통해 가지고 공명선거 추진단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어제 말씀드린 대로 김성호 전 수석 부단장하고 김인원 부단장 같은 사람들, 또 이용주 의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이 될 거고 예. 그러면 이준석 씨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더 윗선으로 계속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을 검찰이 주게 된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전방위로 사람 불러다가 이제 거침없이 수사를 막 할 거예요. 그렇게 된다 하면 여기서 이제 알게 된 사람이 적어도 두 번째 발표를 할 때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5월 5일날 발표를 하고 두 번째에 제보자가 뭐 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발표를 할 때는 적어도 거짓이라는 거를 알았다고 검찰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걸 이준서만 알고 그냥 했을 것이냐. 다른 사람도 미필적 고의 내지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는 상황에서 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한두 명이 더 문제가 돼서 걸려들게 된다 그러면 국민의당은 정말 어떻게 돌아올 수 없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무슨 뭐 출구 전략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 명쾌하게 예를 들어서 최고위층이라도 여기까지 연루됐다라고 아예 자기들이 먼저 밑장을 깔면은 이 파문이 그리 크지 않을 텐데 지금 뭐 이유미 혼자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한 명 잡혀가고 두 명 불려가고 세 명 논란에 휘말리고 이러면 이제 국민의당은 거의 선동열 방어율 수준의 지지율로 추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파문 논란 이게 사실 정말 지랄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수습할 방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애초부터 이유미 단독 범행이다라고 일종의 자기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수사는 이제 김성호, 김인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공명선거 추진단에 있었던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실무자급 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보면 이용주 의원까지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점쳐볼 수 있을 거고요. 예.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다가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 그리고 발부가 된다 이러면 이용주 의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만약에 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는다거나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뭐 기각이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 그 정도 선에서 이제 그냥 마무리가 되고 국민의당은 지금 있는 정도의 내상과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지금 이제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어느 정도 조직적으로 알았느냐를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요. 요 며칠 상간에 김성호, 김인원 두 사람에 대한 수사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용주 의원 정도까지로 올라가면 국민의당은 정말 문 닫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의원들이 남아 있겠습니까? 다 탈당해가지고 나오지 않겠어요? 굉장한 탈당 러시가 이뤄질 거기 때문에 예. 지금 김성호, 김인원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번 주 상간에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정말 실질적으로 당 존립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되는 아주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탈당 러시가 이루어져서 20석도 못 지키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뭐 국민의당은 이제 더 이상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게 되지 않을까
19석이라도 말이죠.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유미 동생은 왜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냥 관행적으로 보자 그러면 뭐 형제라든지 아니면 뭐 부모 자식 관계라든지 이렇게 직계 좀비속의 경우에는 동시에 구속을 시키지 않는 뭐 그런 관례도 없지 않다고 보이고요. 최순실이 구속된 상황에서 정유라에 대해서 불구속했듯? 뭐 그렇죠.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아들, 딸 아니면 뭐 형제 뭐 이런 경우에는 두 사람이 동시에 구속이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고 보이기도 하고 그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거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현격히 떨어져서 방어권을 보장을 해줘야 될 때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유미 씨가 구속돼 있는 상태니까 이유미 씨의 동생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거나 뭐 얘기를 했을 때 합리적으로 다 얘기를 하는 이런 태도를 보였거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준서 씨가 구속이 됐고 이유미 씨 동생은 구속이 안 됐잖아요. 예. 그러면 말을 맞출 가능성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봤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유미 씨는 구속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을 맞추고 싶어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이준서 씨가 말을 맞추거나 뭔가 도주의 가능성은 좀 떨어질 테니까요.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어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 하고 봐서 지금 구속이 된 거기 때문에 예. 이 얘기인즉슨 법원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공범으로 더 이렇게 확대될 수 있는 사람들과 말을 맞출 가능성을 좀 차단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당 내부에서 더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본 거거든요. 근데 이유미 씨 동생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의당 사람도 아니고 거기서 무슨 당 사람들과 논의해가지고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미 씨 동생 같은 경우에는 뭐 말을 맞출 이유미 씨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 적극적으로 수사에 잘 협조하고 뭐 얘기한 것이 합리적이었다고 보면 뭐 굳이 구속까지는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준서 씨가 구속된 것은 반대로 이유미 씨하고는 어차피 말을 못 맞추니까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과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이 수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파급력이 큰 뭐 이런 내용을 함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상당히 흥미로운 양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 더 여쭙시다. 이거 내일 주제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정유라는 왜 기습적으로 이재용 재판에 나가서 이재용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렇죠. 네. 그게 뭐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도 계속 위에 오르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서 보고 있는데 저는 뭐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어쨌든 정유라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가족들이잖아요. 근데 이해관계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지금 그래도 일치하는 편이거든요. 뇌물을 준 사람이고 뇌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뇌물을 준 사람이 무죄가 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뇌물을 받은 사람도 같이 무죄가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최순실 씨 혼자 다 덮어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따져봤을 때 뭐야 저 사람들은 내가 나가지 않아가지고 이재용 부회장한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재판이 유리하게 돌아가면 그럼 우리 엄마가 다 독박을 쓰는 셈인데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싶고요. 그래서 변호인과도 말이 맞지 않게 막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뭔가 심정적으로 본인이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재판이 돌아가는 거를 본인이 별로 원치 않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최순실하고 뭔가 합의가 됐을까요? 근데 최순실의 변호사도 이경재 변호사 아닙니까? 이제 수사를 했던 분들한테 얘기를 전해 들어보면 뭐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고 장시호 씨도 마찬가지고 이 정유라 씨도 마찬가지고 보통이 아닌 얘기들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지시대로 움직이거나 뭐 그런 정도는 넘어섰다고 보고요. 본인 독자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생각해서 행동하는 정도는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자신의 엄마가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고 중형을 살게 되는 상황이 마땅치 않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 대충 해석이 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쨌든 조금 그래도 관련된 분들한테 조금 여쭤보기도 하고 내용을 조금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예, 취재해서 내일 상세히 전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김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지난 6월 고리원전 1호기가 영구 정지되면서 탈원전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건설 중이던 신고리 원전 5호기와 6호기도 공사를 일시 중단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원전 5, 6호기를 계속 건설할지를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원전을 옹호하는 학계 그리고 시공업체들은 공사 중단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김병기 위원장은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한수원 이사회를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승인을 한 것을 법의 절차에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지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수력원자력은 시공업체에 공문을 보내 공사 일시 중단에 대비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요. 원전을 옹호하는 측은 공사 중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을 위해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광암 변호사는 공사 중단이 원자력안전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사 중단 사유는 안전이 아닌 정책 변화이기 때문인데요. 한수원이 시공업체에 협조를 요청한 것 역시 절차상 필요한 행정지도로 볼 수 있어 위법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건 최종 건설 중단이 아니라 일시 중단이고 공론화입니다. 정부는 지난 7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위원 선정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공론화위원회에서 건설 중단을 권고해도 법적 근거는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이미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됐고 민간의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한 합법화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의 침대. 어디에 있다고? 검색창에 쇼의 침대.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복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계속되며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3도, 광주는 34도, 대구는 37도로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마는 내일까지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주말에 다시 북상해 일요일까지 막바지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고온다습한 날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사실 제가 조금 당황한 상태인데 네. 평소에는 저희가 밤 한 11시쯤 녹음 전화를 하죠. 그런데 오늘은 제 사정 때문에 조금 당겨서 낮에 하고 있는데 열심히 다른 걸 준비를 해서 이렇게 그 원고까지 다 뽑아놨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그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려야 되는 타이밍인데 사실은 저는 그걸 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철수 대표가 발언을 하면 경제학적으로 특히 행동경제학적으로 저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는데 예. 원고를 정리할 시간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쉽게도 그냥 미리 준비를 했던 이현주 국민의당 의원의 밥하는 아줌마 발언을 말씀드리고요.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안철수 후보의 허접한 사과는 내일 제가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철수 전 후보의 기자회견 발언 요약하자면 안철수 한다. 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신데요. 예. 네. 그 관점을 내일 최대한 길게 풀어서 말씀드리는 스킬을 내일 발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현주 의원 이야기. 사실 다른 사람보다도 이완배 기자님께 한번 듣고 싶었어요, 사실은. 네. 이게 제가 지금 타이밍을 놓쳐서 괜히 남북 관계를 한번 건드렸다가 지금 이렇게 뒤까지 왔는데, 이 발언에 대한 내용은 이제 충분히 보도가 됐고, 해명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다 보도가 됐고, 그래서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현주라고 쓰고 개새끼라고 읽어야 마땅하다고 믿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진정성이 1도 느껴지지 않는 사과 내용도 되게 한심했지만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언급을 생략하겠습니다. 또 그 발언이 얼마나 반노동적이고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지에 대해서도 이현주라는 작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뭐 잘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관점보다도 이현주라는 사람의 발언 태도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나는 이현주와 한국 사회 지도층의 속물근성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현주가 하는 발언을 보면 급식 노동자들을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규정을 하잖아요. 뭐 조리사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뭐 간호조무사보다도 더 못한 요양사 정도야. 뭐 밥하는 아줌마, 동네 아줌마들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발언이 아줌마, 밥하는 아줌마는 매우 하찮은 존재다. 간호조무사, 요양사 다 너무나 하찮아서 거들떠볼 필요도 없는 존재다. 이 사고방식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꼭 남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요. 자신이 하는 일을 뭔가 고결한 일처럼 포장을 함으로써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분리시키는 일을 계속 해온 자들이 있어요. 나는 너와 다르다는 거죠. 너는 하찮고 나는 고결하다. 저 명제를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자들의 계급적 심리를 가장 잘 꿰뚫은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 사상가가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사상가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보통은 스위스 사람이고요. 영국에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소설가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보통의 책 중에는 불안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보통이 왜 인간이 끊임없이 불안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분석을 하는데 예.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관심 있게 읽었던 대목이 바로 속물근성이라는 대목입니다. 속물근성은 경제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테마거든요. 예. 알랭드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속물근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자기가 다른 일반 서민들과 다른 사람이다. 이런 걸 과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 입은 옷, 혹은 신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비하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르다고 포장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는 돈으로 처바른 걸 가지고 과시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속물근성의 근본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 보통은 그걸 불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남을 깔보고 자기를 높이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랑을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네. 내가 명품을 두르지 않으면 불안하죠.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지 않으면 존중받지 않을까 봐 불안합니다. 남들로부터 사랑을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두려워서 어떻게든 남들로부터 내가 주목받는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려고 하고 남들이 하는 일은 하찮다고 깔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알랭드 보통은 속물의 역사를 의외로 탐욕의 역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상처의 역사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통찰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통찰이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명품 두르고 뭐 스포츠카 타고 남들 가난하다고 비하하고 이런 사람들을 탐욕적이라고 봤잖아요. 경제학적으로 보면요. 근데 알랭드 보통은 그 탐욕이 아니고 자기 상처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오만함 뒤에는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난 척하는 이유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 좀 지켜봐 주세요. 나 사랑이 필요해. 뭐 이런 심리가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 실생활로 들어와서 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젊은 분들 연애를 하실 때 특히 남성분들 이것 좀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 제가 신문 기사에 봤더니 여성분들이 데이트나 소개팅할 때 남자분들한테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데서나 다짜고짜 반말 찍찍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하, 예. 예. 그러니까 음식점 가보면 종업원 노동자들한테 다짜고짜 반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거 왜 그러느냐면요. 알랭드 보통의 분석은 애정결핍에 의한 속물근성이라는 거예요. 남들한테 반말 찍찍하면서 자기가 높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야,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 좀 봐줘. 이런 애틋한 심리가 있는 거죠. 갓난아기 같은 심리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통의 이야기대로 끊임없이 불안해해요. 사람들 관심에서 사라질까 봐. 그러니까 그 관심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더 높은 사람이고 남들은 더 낮은 사람이고 이걸 강조해야지 불안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랭드 보통 하는 얘기 중에 재밌는 게 페라리 몰고 붕붕거리고 다니면서 온갖 똥폼 잡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경멸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멸하지 말고 아이고 불쌍해 이렇게 불쌍하다고 여겨주라는 거예요. 네. 저거 다 관심결핍, 애정결핍에서 나온 관심병이다. 탐욕이 아니라 상처의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요. 자기에 대해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이런 불안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남들을 깔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경시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를 치장하는데도 굳이 애를 많이 쓰지 않아요. 제가 요즘 들어와서 본 정치인 중에 자존감이 가장 높은 정치인은 박주민 의원이에요. 예. 이 사람 보면은 나 좀 지켜봐 주세요. 나 치장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거지갑이라고 하고 아무 데서나 뒹굴뒹굴하고 자고 뭐 머리하고 다니는 거 보면 국회의원이 아니라 어디 뭐 정말 아무 보통 시민처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얘기하는 거 가만 들어보면 자존감이 또랑또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 대한 긍지가 있는 사람들은 명품으로 자기 두르고 스포츠카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남을 낮추지 않아요. 이게 이제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거든요. 경제학에는 속물 효과라고 불리는 경제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이제 스놉 이펙트라고 하는 건데요. 예. 보통은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하락한다. 이게 경제학의 가르침이죠. 비싸지니까 이제 사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놉 이펙트, 속물 효과는 뭐냐면 비쌀수록 더 잘 팔리는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명품들입니다.
사치제라고 하는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안 써봐서 모르지만 루이비통 백이 1,000만 원 가까이 할 일이 뭐가 있나요? 아시는 분들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1,000만 원 가까이의 백에 그 백 사면 레이저빔이 발사가 되는 건 아닐 거잖아요. 뭐 트랜스포머처럼 변신하거나 이런 게 아닐 거잖아요. 거기다 뭐 금가루 뿌렸거나 그랬겠죠. 뭐. 금가루 뿌려서 1,000만 원이 되나요? 막 금이 발사되고 그럴까요? 어쨌든 물품을 집어넣는 백 하나가 1,000만 원이다. 아, 이건 정말 좀 이해가 안 되죠. 명품 시계 하나에 1억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은 비쌀수록 수요가 작아진다는 경제학 이론에 위반이 돼요. 그러면서 스노우 이펙트가 발휘가 됩니다. 오히려 비쌀수록 더 잘 팔리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비싼 돈을 그걸 주고 사서 자기 상처를 포장하는 거예요. 나는 남과 다르다. 이 점을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2006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압구정동에서 벌어진 유명한 빈센트 앤 코어라는 황당한 사건이었는데 빈센트 앤 코어라는 매장이 압구정동에 문을 열었어요. 이게 100년 전통의 유럽 왕실에서만 차는 시계라는 겁니다. 오로지 유럽 왕실에만 시계를 공급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중적인 브랜드가 아니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압구정동에 매장을 연 겁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 1%만 차는 시계. 이게 이 브랜드의 선전 문구였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이거 사려고 연예인들부터 졸부들까지 전부 다 이 1% 유럽의 왕실들만 차는 시계.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빈센트 앤 코라는 브랜드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기였죠. 그리고 시계들은 전부 다 경기도 시흥에 있는 공장에서 만든 거고 원가가 다 5만 원도 안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예. 진짜 진실한 스노우 이펙트입니다. 이걸 왜 샀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거 사는 사람들 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예. 유럽 왕실 사람들 시계 찼어. 봐. 이 시계 나 이만한 사람이야. 이걸 과시하고 싶은 사람인 건데 이런 사람들은 열등감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알랭드 보통에 따르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안 알아줄까봐 늘 느끼는 불안에 상처에 휩싸여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길게 얘기 드렸지만 한마디로 관심종자들이라는 거죠. 예. 여담이지만 그래서 보통은 그 동창회 절대 가지 말라고 해요. 저도 실제로 동창회 절대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예. 제가 보통의 말을 듣고 제 생각이 옳다고 확신을 거듭하게 됐는데 알랭드 보통이 왜 동창회에 나가지 말라고 하냐면 동창회는요. 이 상처 많은 사람들이 나 좀 알아봐줘 하고 징징거리는 속물근성의 향연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전부 다 나 직업이 뭐다, 나 연봉이 얼마다, 나 차가 뭐다 이지랄하고 앉아있는 곳이 동창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동창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보통의 얘기에 따르면 전 세계 동창회가 다 이런 모양이더라고요. 예전에 그 기억하십니까? I love school이라고. 초등학교, 뭐 중학교 동창들 다 만나서 썼대요. 그래서 네.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불륜의 장이다 이런 평가도 많이 받았는데, 예. 그런데 가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분들의 심리는 또 무엇일까? 갑자기 불현듯.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불륜의 여러 관계들도 과시로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죠. 과시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맺어지는 관계가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해봐도 보통의 통찰은 맞는 것 같아요. 예, 동창회라는 것은 자기 과시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징징거리는 현장이라는 말이요.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난 대선 때 홍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설거지를 어떻게 하느냐 남자가. 하늘이 정해놓은 건데 여자가 하는 걸 남자한테 시키면 안 돼. 절대 안 한다.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한 뒤에 대선 TV 토론 때 변명하기로 그건 그냥 내가 좀 세 보이려고 얘기한 거다. 뭐 이런 변명을 했잖아요. 예. 청취자 여러분께 제가 장담합니다. 홍준표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관심병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가 뭐냐면 난 세 보여야 돼.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안 세 보이면 무시당할 것 같은 공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무시당하기 싫으니까 관심병이 있으니까 설거지를, 여성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하하고 난 센 놈이야 하고 동네방네 수컷 냄새를 풍기고 다닙니다. 이거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불안이란 무엇이냐?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에 이르지 못할 위험에 처했으며 그 결과 존중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바로 불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
이현주 이야기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원래부터 저는 이현주라는 자가 싸가지가 없고 노동 존중의 사상이 개코도 없는 당장 퇴출돼야 할 형편없는 정치인이라는데 당연히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사람 심리 상태 변화를 좀 봐야 됩니다. 12일자 노컷 뉴스를 보니까 이현주가요. 5년 전에 그 영양사가 중요하다면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대표 발의 국회의원이었다는 거예요. 되게 황당하죠? 그러니까 5년 전에 이현주가 대표 발의를 한 내용을 보면 근로자와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영양사를 필수적으로 고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현주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소비자단체로부터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대요. 이게 뭐죠? 5년 동안 뭐가 이렇게 바뀐 거죠? 이게 되게 황당하잖아요.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요. 예. 근데 이 이유를 배반적인 행동도 잘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현주는 5년 전에 정통야당인 민주통합당에 입당을 했고요. 예. 원내대변인, 원내부대표를 했고요. 41살의 나이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 소장도 했고요. 예.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도 했어요. 자존감이 한없이 드높을 때죠. 예. 이럴 때는 얼추 정상인 비슷한 생각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번 막말 파문 이전부터 사실 이현주는 국민 대표 비호감 정치인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요. 이현주 같은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와, 내가 사랑받지 못해. 어떡하지? 내 기준에 설정해놓은 출세 기준에서 이탈할 것 같아. 이 심리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알랭드 보통이 이야기한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에 이르지 못할 위험에 처하는 거고요. 그 결과 존중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이 들면서 이런 사람일수록 심리가 어떻게 변하냐면 남들을 짓뭉개야 내가 돋보일 거라는 정신병적인 상태에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급식 노동자분들을 동네 아줌마라고 짓거리고 나는 달라. 나는 더 뛰어난 사람이야. 나는 아줌마가 아니야. 이 지랄을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신병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요. 네. 이 보통의 책이 조금 부담되신다면 그 구글에서 알랭드 보통, 테드 이렇게 치시면 16분짜리 보통의 강연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예.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매우 뛰어난 통찰을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 중에 한 대목을 되게 인상 깊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약간 긴데 예. 속물근성과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을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위대한 사상가의 통찰이 있습니다. 한번 그대로 제가 그 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성과주의가 훌륭한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성과주의를 지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성과주의 사회란 뭔가요? 성과주의 사회에서는 재능과 열정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면 위로 올라갈 수 있으며 아무것도 그걸 막을 수 없습니다. 훌륭한 생각입니다. 문제는 정말 우리 사회가 위로 오를 만한 사람이 올라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아주 고약한 생각까지 함축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의 밑바닥으로 갈 만한 사람들이 밑바닥으로 가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에서의 위치는 우연이 아니라 각자가 자초한 마땅한 결과라는 생각이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과주의를 생각해 볼까요? 모든 사람이 지금의 위치에 이르게 된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 저는 그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언젠가 진정한 성과주의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건 미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꿈이죠. 우리가 사회에서 말 그대로 모든 사람에 대해 등급을 매겨서 좋은 사람은 상층에, 나쁜 사람은 하층에 놓고 마땅히 돼야 하는 대로 정확히 구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연적 요소가 너무나 많으니까요. 돌발적 사고, 의도치 않은 출생, 갑자기 무언가 머리 위에 떨어지는 사고, 질병, 이 모든 것에 따라서 사람의 등급을 매길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을 합당한 등급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거죠.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공론에 제가 좋아하는 멋진 말이 있습니다. 인간을 그 지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죄악이다 라는 말이죠. 현대 언어로 해석하면 당신이 만나는 누군가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그 명함을 보고 직업을 보고 판단하는 건 죄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위가 아닙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을 그 합당한 자리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 그렇게 할 겁니다. 천사와 나팔 소리에 둘러싸여 하늘이 열리면서 말이죠. 물론 저 같은 세속주의자에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즉 사람에 대해 성급히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강연을 이어갑니다. 예. 인간을 지위에 따라 판단하는 건 죄악이다. 이 죄악은 속물근성에서 출발한다. 예,
이 생각을 우리가 좀 잘 가슴속에 담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는 자기가 매우 훌륭해서 자기가 국회의원이 될 만한 사람이고 급식 노동자들은 굉장히 하찮아서 정규직이 돼서는 안 되는 사회 하층민으로 보는 거겠죠. 근데 그딴 생각은 진짜 개뼈다귀만도 못한 속물근성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민주시민에게는 모든 분들이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긍심이 있는 사람은 이현주 같은 관심병에 시달리지 않아요.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구분하고 쇠고기처럼 등급을 매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알랭드 보통의 말대로 사람을 직업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일은 단언컨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밥하는 아줌마를 비하하고 설거지하는 여성을 비하하는 이현주, 홍준표 따위는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정신병 치료부터 받아야 되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 속물근성적 관심병을 앓다가 그냥 살다 죽으라고 내버려둬야 됩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의 처참함도 처참함이지만 반대로 우리 민주시민들로서 우리 삶의 자긍심 속에서요. 민주시민이라는 자부심 속에서요. 서로를 직업으로 등급을 매기지 않고 서로를 존중해 나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현주 헛소리에서 이 사회의 속물근성에 찌든 관심병자들의 선민의식이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이 속물근성이 없는 민주시민으로서 서로를 평등하고 동등하게 바라보는 세상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속물근성에 관한 알랭드 보통의 놀라운 통찰을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아이고 참 이런 말도 했어요. 밥하는 아줌마라는 이야기는 밥하는 어머니를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게 이현주 씨가 얘기한 겁니다. 갑자기 진짜 앞에 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네요. 예. 네. 제가 이제 관훈 나이트클럽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잘못해서 맞을 때는 잘 맞아야 합니다. 잘 맞아야 됩니다. 예. 그걸 지금 핑계랍시고 지금 대고 있는 건데, 이거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파일!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특허권 발급을 위해서는 광역 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30만 명 이상 증가해야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88만이 늘었다고 저희가 자료를 보면은 6.8%가 줄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오히려 100만 5천 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면세점이 너무 많은데 사드 파문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확 줄었음에도 면세점을 또 허가해준 박근혜 정부. 역시 갖가지 특혜와 조작이 난무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담당 공무원까지 다 개입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주도하는 K스포츠재단의 성의를 보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선물로 면세점을 준 셈. 롯데 신동빈 회장은 면세점 사업에 도움을 부탁했고 박 전 되통령은 최순실 씨가 청탁한 K스포츠재단 자금을 요구합니다. 롯데는 6개의 계열사를 동원해 70억 원을 넘겼고 이 때문에 되찾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9월 22일 황교안 총리는 순수한 기부라고 강변. 송영길 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아니 면세점에 경쟁하는 기업들이 68억, 28억씩을 낸 게 이상하지 않아요? 기부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냈지 누가 지금 기업이 여러분들 냈겠어요? 대한항공은 부채 비율이 1000%가 넘습니다. 한진해운까지 떠받쳐가지고 지금 끙끙대고 있고 S-오일 주식을 2조 이상 팔아가지고 한진해운 살려보려고 발버둥친 대한항공이 무슨 여유가 있어서 10억이라는 기부금을 낸단 말입니까? 이런 요약이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도 법조인 아닙니까? 그러면 의심의 소지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증거에 따라서 판단해야 됩니다. 의심을 가지고서 뭐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감사원 발표로 면세점 부당 허가 또 부당 탈락이 논란이 되는 상황. 한편 이런 언론 보도가 고개를 드는데 면세점을 육성 발전하기 위해서는 면세점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선 5년 시야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입니다. 면세 사업을 둘러싼 최근의 혼란상은 반대기업 정서에 편승한 무책임한 포퓰리즘 입법에 그 원인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정부와 대기업 모두 부당 특혜 논란에 휘말린 상황. 그런데도 대기업만 좋게 해줄 면세점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일부 언론. 법을 만든 홍종학 전 의원의 입장은 2012년 당시에 정부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에게 영원히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관세법 개정으로 막았던 것입니다. 재벌 대기업과 해외 명품 브랜드만 배불리는 지금의 면세점 사업은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사업에 불과합니다. 유저와 유저 사이 소통 랭커와 일반 유저 소통 초보와 게임 사이의 소통 마당을 깔았다네. 그래도 반지 업데이트 반지 유저와 유저 사이 소통 랭커와 일반 유저 소통 초보와 게임 사이의 소통 마당을 깔았다네. 그래도 반지 업데이트 반지 내 몸에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가 또 왔어요. 새싹당 콩차 최초 이벤트 2+1 티백 2개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차갑게 먹으면 더욱 좋은 맛있는 새싹당 콩차 내 몸에 적폐청산. 인터넷 구매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전국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사과라고 해야 할지 진정성은 그렇게 썩 느껴지지 않습니다만은, 예, 실기했다는 분석, 네. 거기에 더해서 이거 갖고 어떻게 국민들의 성난 마음을 달랠 수 있겠는가,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그걸 사과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철수 씨는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자와의 교섭이랄까 소통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또는 배신감 느낄까를 안다면 솔직하게 사과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 같은데, 예. 그분은 살아온 과정이 그래서인지 자기 확신에 들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확신의 노예들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 안철수 씨도 확신의 노예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 틀에 갇혀서 갇혀나오지 못한 채 예.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접점을 마련하는 데 대한 미숙한 그런 심리 상태를 보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이고, 참 안타까워요. 일반인보다는 훨씬 나은 품격과 공감 능력, 이걸 기대하는데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말이죠. 자, 교수님, 그럼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런 기대는 아마 접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나가는 지도자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지도자들 중에 소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한병철 선생의 타자의 추방이라는 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김 PD에게 간단하게 질문 하나 던질게요. 혹시 잡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때 잡은 영어의 잡이 아니고 한자 잡입니다. 예. 우리 잡놈 할 때 우리 김 PD가 쓴 평전 중에 잡놈이 들어가는 책이 있죠? 예. 네. 어떻습니까? 그 잡놈이란 말을 들을 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글쎄요. 평범한 사람 아닌가요? 평범하다. 잡스럽다 할 때. 예. 또는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 혹시 알쓸신잡이라는 방송 본 적 있습니까? 예, 그럼요. 재미있던가요? 그 멤버 다 합쳐도 정선태 교수님만은 못할 것 같다. 무슨 말씀? 그런 생각을 제가 항상 갖고 있습니다. 네, 못 들은 걸 하겠습니다. 알쓸신잡이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게 그 원말이라 그러죠? 알아봤자 쓸모없는 신비로운 잡학사전인데, 누가 지었는지 참 잘 잡은 것 같아요, 제목을. 지식이라는 게 유용성만을 가지고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예. 알아봐야 쓸모없는 정말 우리 인문학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죠. 잡스럽지만 대단히 신비하죠. 예. 신비한 게 바로 잡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는 이 잡스럽단 말 대단히 부정적으로 씁니다. 예. 너 왜 이렇게 잡스럽니? 라거나 금방 말씀드린 잡놈이라고 할 때는 대단히 부정적인 어감이 강하죠. 근데 이 잡이란 말의 불교적 쓰임새를 보면 이렇습니다. 화엄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화엄 사상할 때 또는 화엄종 할 때 화엄이란 말이 잡화엄식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잡은 잡스러울다 할 때 잡자고요. 화는 꽃화자 또는 뭐 핵심이 된다 할 정화할 때 화자고요. 엄자는 장엄하다 할 때 엄자고 식은 꾸미다 할 때 식자입니다. 잡스러운 꽃들이 장엄하게 꾸미고 있는 풍경, 이게 화엄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질적인 것들이 한 자리에서 어우러질 때 비로소 그게 화엄의 세계를 상징한다는 거죠. 세상살이도 그렇잖아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이질적인 사람들이 각각의 고유성을 주장하면서도 함께 어우러질 때 그 사회를 우리가 바람직한 아름다운 사회라고 얘기하죠. 개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의 순정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 잡스러운 생각들을 자기의 정신세계 속에서 꾸며나갈 때 대단히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안철수 씨는 잡스러운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순정한 사람이죠. 순정하고 순수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순정하고 순수한 사람 같습니다. 철학적으로도 그런데요. 이런 사람을 좀 어렵게 말씀드리면 자기 동일성의 회로에 갇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성만을 주장하지 네. 다른 것과의 교섭이나 소통을 받아들이지 않죠. 네. 이 세상에서 가장 힘겨운 게 연애 또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의 과정, 연애의 과정이야말로 잡스러움을 만나는 결정적인 계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랑의 순간이란 자신의 주체가 파열되는 재난의 상태라고들 얘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타자의 추방을 고른 이유는 사실은 안철수 씨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회로에 갇혀있는 사람의 어떤 비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을 때 그게 결국은 자기 파괴로 이어지죠. 예. 이 점이 타자의 추방이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몇 구절만 읽어볼 텐데요. 예. 조금 어려울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구절이 있네요. 타자의 폭력만 파괴적인 것이 아니다. 타자의 추방은 아주 다른 파괴 과정을, 즉 자기 파괴를 작동시킨다. 타자의 부정성을 거부하는 시스템은 자기 파괴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어렵죠? 예. 무슨 얘기냐면은 타자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란 일단은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부정성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나는 더욱 풍요로워지고 다른 방향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다른 사람과의 교섭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은 타자의 부정적인 측면, 부정성을 마주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자기 동일성, 자기만이 옳다라는 회로에 빠져버리고 그게 결국은 자기 파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 대단히 중요한 지적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을 얘기하고 뭐 교섭을 얘기하고 통섭을 얘기하고 하는데 결국은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물, 다른 대상과 어떻게 만나느냐가 결국은 자기의 정신과 자기의 영혼과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정말 경청해야 할 부분일 것 같기도 한데 우리 한국의 많은 지도자들은 극소수를 제외한 많은 지도자들은 타자의 부정성을 거부하는 자기 확신적인 폐쇄로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기 확신의 노예들을 떠올릴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른바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예. 이 근본주의자들이야말로 자신의 믿음만이 옳고 다른 모든 것은 그르다라는 선악 이분법의 논리에 고착돼 있잖아요. 예. 그 경우에 결국은 근본주의자들이 자기 파괴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한병철 선생은 다른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이 책에서도 결국은 현대사회가 모든 것을 획일화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다른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사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타자의 언어와 타자의 목소리, 타자의 생각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고민하면서 저 뒷부분에서 경청학이라는 항목을 설정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읽어볼게요. 경청은 수동적 행동이 아니다. 특별한 능동성이 경청의 특징이다. 나는 우선 타자를 환영해야 한다. 다시 말해 타자의 다름을 긍정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를 경청한다. 경청은 선사하는 것, 주는 것, 선물이다. 경청은 타자가 비로소 말을 시작하도록 돕는다. 경청은 타자의 말을 수동적으로 쫓아가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경청은 말하기에 선행한다. 경청은 타자로 하여금 비로소 말을 하게 한다. 나는 타자가 말을 하기 전에 이미 경청한다. 혹은 나는 타자가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청한다. 경청은 타자를 말하기로 초대하고 타자가 그의 다름을 드러내도록 풀어준다. 경청은 타자가 자유롭게 말하는 공명의 공간이다. 그래서 경청은 치유할 수 있다. 시처럼 이 경구가 이어집니다. 예. 이 경청이야말로 선사하는 것이자 선물이라는 말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많은 말을, 저도 경청의 능력은 부족한 편인데요. 자기 말을 하기에 급급하지 남의 말을 듣는 데 좀 인색한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자면 김어준 총수보다 김 PD를 좋아하는 이유가 김 PD는 경청의 능력이 훨씬 탁월한 것 같습니다. 아유. 그거야말로 선물이고요. 예. 그거야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자유로운 그 공간들을 열어주는 그런 능력인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제가 특별히 거기 감동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네. 아까 이 주체와 타자 관련해서 경청과 관련해서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주체와 타자의 교섭, 소통을 다시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청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기도 하지만 직접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알쓸 신잡에서 얘기하는 알아봐야 쓸모없는 책들, 예를 들면은 많은 소설들, 인문학적인 책들 읽는 것도 경청의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리고 나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우호적인 침묵의 자세로 들어주면서 내가 미처 몰랐던 나를 발견하는 것도 경청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은 나를 지금과 다른 사람으로 가꿔주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내가 더욱 풍요로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확신의 상태에 빠져서 확신의 노예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결국 다른 사람들을 힘겹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마저도 파괴적인 국면으로 몰고 가는 안아무개의 시를 떠올리면서 이 경청의 능력에 대해서 한병철 선생의 타자의 추방을 하나의 좌표로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그 주변에 이 공감 능력을 키워줄 그런 참모들은 없을까요? 제식으로 말씀드리면은 잡스럽고 신비한 세계, 문학이 펼쳐놓은 이 장엄한 세계, 또는 일상적이지만은 아주 깊이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 주변에? 네. 예. 그렇지 않고서야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놔뒀겠습니까?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큰일 날 뻔했겠어요. 아이고,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예. 본인이 앞으로 할 역할이 있으면 또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참 무서운 말이 또 없네요. 네, 역시나 자기 확신의 그물망에서 못 튀어나왔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대통령을 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할 때 경청의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최고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렵더라도 이런 경청의 능력을 더 깊이 있게 갖고 나갔으면 하는 게 이 어용 시민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어용 시민이요. 아니 근데 이제 야당과도 소통하라,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소통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언론들 보도를 보면은 문 대통령이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평가하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대단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예. 쉽지 않죠. 그럼에도 이 정치라는 게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설득해서 자신의 뜻을 펼치는 예술이라고 한다면은 예. 정치를 예술이 하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듣긴 들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정말로 대화의 의지가 없다는 확인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예. 또 다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겠죠. 마키아벨리즘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읽는데 대화를 시도하는 그 과정의 진정성이 나중에 이 대화를 접는 진정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쉽지는 않은데 경청의 능력을 가동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시도해 보는 게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상대방이 소통하자 이러지만 실상은 엿먹일 의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략적으로 대화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커트를 시킬 수 있을지 이것도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침묵이 답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침묵. 말보다 더 무서운 언어가 눈빛이기도 하고 침묵이기도 하죠. 예. 그리고 다른 행동들을 통해서 충분히 대화할 자세가 돼 있는데 저 상대방은 전혀 대화에 들어올 능력도 없거니와 어떤 의지나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도 또 다른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문과 안 나오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추경안이 불발돼도 더 이상 부당한 거래 하지 않겠습니다. 오만합니다. 그런 타협하지 않는 자세로 무슨 대통령을 합니까? 저는 어제 사과했습니다. 아니, 사과하셨어요? 어떤 사과요?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저를 지지해 주신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당사자께도 사과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아니라 당사자라. 그렇다면 제 아들 준영이요? 저한테는 사과 안 하십니까? 말 그대로 만시지탄입니다. 만시지탄 탄압. 지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야당 지도자에게 굴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당제 하에서 제3당인 국민의당에 대한 탄압 멈추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준석 구속 얘기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건 미애 대표가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오늘도 안 대표님 끝말잇기 시작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시지탄이라고 하니까 안 대표님은 탄압으로 받으셨어요. 자, 대통령님 받아주시죠. 탄압이라. 압사. 국민들이 국민의당을 향해서 이게 정당이냐라고 외치고 있죠. 국민의당은 국민의 분노에 압사할 것입니다. 제보 조작 사건의 유일한 가이드라인은 법과 원칙 이것이 될 것이고요. 압사라니 모욕적입니다. 압사 사커킥. 호호호호호.
샤커킥. 그 지난 5월에 이준서 최고위원이 사람 얼굴에다 발로 차서 불구속 입건이 됐지요. 이준서 이 사람 오거리 판 줄 알았어요. 샤커킥, 킥복싱. 싱숭생숭. 안 대표, 내 마음이 딱 그래요. 싱숭생숭. 아이고, 자유한국당 홍 대표님도 오셨습니다. 당대표가 되셨고 당권을 주셨는데 왜 싱숭생숭합니까? 이 시민단체 놈들이 너를 고발했어요. 이명박 BBK 내가 덮어줬다고. 지금 싱숭생숭이라고 했죠. 숭룡. 우물가에서 숭룡 찾으면 영감탱이 소리 듣죠. 제1야당 대표인 나를 이리 괴롭히갖고 이명박이 잡을 수 있겠어요. 기획입국 공작한 이해훈이부터 조져야지. 이해훈이 아구통을 그냥 확 그냥. 지금 숭룡이라고 했습니까? 융단 폭격. 미애 대표가 지금 국민의당에 융단 폭격 가하고 있는 거 홍 대표님 알고 계십니까? 이준석 구속된 것도 억울한데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미애 대표가 말했습니다. 융단 폭격이라. 융단 폭격. 격동. 추미애 대표 이래 까불다가 격동의 시기를 맞아요. 보세요. 벌써 이종거리가 추미애 보고 국민의당에 사과하라고 했어요. 아, 더불어민주당 이종거리가 그랬습니까? 그 이종걸은 왜 그 당에서 안 나오고 계속 꽃감만 빼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카우트 하려면은 황간에쯤 데려가서 밥이라도 사 먹여야지. 지 혼자 처먹고. 네, 지난번에 당대표 할 때 밥값만 1억 5천을 썼어요. 에이, 홍 대표님, 안 후보님이 혼밥 쪽인 거 모르세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다 까발렸잖아요. 국회의원들하고는 밥을 안 먹는다고. 안 대표, 이제 그만 울고 끝말잇기 계속 갑시다. 격동으로 끝났으니까 동으로 받으면 되겠죠. 안철수 전 후보가 말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이 안철수 전 후보를 대신해서 끝말잇기 이어가 주시죠. 팟빵 게시판에 격동의 동으로 시작하는 단어,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당첨자께는 천연 재료로만 만드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문통방통 마칩니다. 뉴스 포렌메리로 넘어왔습니다. 팔로워 79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민심이 곧 김용민 브리핑의 논조가 됩니다. 2011년 국가정보원의 SNS 장악 보고서 파문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또한 야당 정치인들의 동향을 파악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직 청와대 비서관은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보고서가 보고됐다라고 검찰에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정원 적피해 청산 태스크포스가 윗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명박 씨는 과연 SNS 장악 보고서와 얼마나 연관돼 있을까?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 현재 3,993분이 참여했는데요. 1% 이명박은 전혀 몰랐을 것이다. 7% 이명박은 알고도 묵인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92%는 이명박은 적극 지시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시민들은 이명박을 최고 윗선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문제는 햄버거병 파문으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한 햄버거 브랜드를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맥도날드입니다. 당첨자에게는 상쾌한 아침을 위한 애주가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국내산 굼벵이와 국내산 헛개 등 몸에 좋은 재료들을 사용해 만든 술친굼.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은 네이버에서 술친굼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한 분에게는 프리미엄 생균을 배합한 유산균제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선물해 드립니다. 장 건강은 물론 면역력 증강에도 효과가 좋다는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듀폰 다니스코사의 특허받은 균주로 만들어 장 건강은 물론 면역력 증강에도 효과가 좋은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포털 사이트에서 KY팜을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매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선물해 드립니다. 단순한 몸매 보정 속옷이 아니라 뒤틀린 골반을 잡아주고 허리 통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몸매와 자세를 함께 보정하는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해 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 무인 펜션 머문 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리고 있죠.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하는 진짜 무인 독채 펜션 머문 빌리지. 카페와 바베큐장은 물론 대형 수영장과 글램핑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자 땡몽님,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이 필요합니다. 대청소가 요구되는 요즘입니다. 스키매니아님, 제발 먹는 거 가지고는 이러지 맙시다. 당신네 아이들도 먹는 겁니다. 뭉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에게는 빵 짓는 농부에서 협찬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 보내드립니다.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는 진부령 자연양계 농장에서 생산하는 계란과 천연 설탕, 팜슈가, 우리밀 등 천연 재료로만 만듭니다. 주문 전화는 033-646-2668, 인터넷 주문은 bakingfarmer.co.kr입니다. 어제 문통방통 끝말잇기 시작 글자는 치사의 사였는데요. 당첨자 베이글남님, 끝말잇기는 사퇴 안 합니다. 문통방통 너무 좋아요. 홍 대표는 갈수록 비슷해지네요. 김효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코저스트님, 간철수 태도는 싸가지가 없고 건방지다. 끝까지 허리를 숙이거나 고개를 숙여서 사과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준용 씨에게 사과한다. 이러지도 않고 그저 당사자라고만 했다. 네, 당사자들이 아니죠. 당사자 단수였습니다. 문재인, 문준용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미안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진우님, 정치인의 무게감은 발언과 책임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결국 안철수는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았네요. 안철수는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국민에 의해 강제 은퇴할 것 같습니다. 아이이 러블리님, 국민의당은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는 건 욕심이겠죠, 라고 해주셨고요. 살구와 다래님, 이현주 의원에게 한마디 던져주고 싶네요. 주둥이만 나불대는 아줌마가 국회의원 세비랑 특권은 계속 받고 싶은가 봐요. 센 발언을 하셨는데 끝에 이렇게 첨언하셨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을 폄하하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네, 미러링인가요? 국민의당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한 험악한 민심이 여기서 또 드러납니다. 김용민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7월 13일 목요일 순서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